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는 시각이 진영에 따라서 확연히 갈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이 무리한 조작,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쪽에서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건데 야당 대표라고 해서 봐주면 되느냐고 반박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대개 이처럼 시각이 나뉘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여야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방송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성원하는 방법 아시죠? 조댓 9알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서비스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조사 12시간 받고 나왔습니다. 어제 나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했는데요.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마친 후에 발언을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조사하는 우리 검찰 측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할 때 우리 네 분 패널 가운데 세 분이 기자 출신이라서 어제는 정치적인 의미에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침 법률가가 세 분이나 계시니까 법적으로도 한번 좀 이것저것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기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이제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되지 않게 방어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뻔히 기소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대체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고 설명하더라도 이게 뭐랄까요, 튕겨나오는 느낌을 받죠. 저희가 입회도 하고 이럴 때는 기소로 가는구나. 왜냐하면 그 논리 구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더 많은 해명, 설명, 그리고 어떤 본인의 변소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도 사실 수사 과정 중에 모든 증거를 피의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도 본인의 방어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나도 다퉈야 되겠구나. 그 판단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고 검찰로서는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점표에서 기소가 성공, 불기소는 실패라고 인식할 거거든요. 그럼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피의자로서 이 수사의 대상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마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합니까? 진술을 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완전히 거부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조서에 묵묵부답하다라고 계속 남기면 뭔가 논리적으로 궁색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인상을 또 법원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네. 예. 어제 일부 이제 언론 보도로는 진술을 거부했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게 아니고 이미 사면 진술을 했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술 거부권 행사는 아니고 그것도 사실 수사 과정 중에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 몇 페이지짜리의 진술서를 준비해 왔다 아니다 이런 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면 이 부분과 있어서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렇게 워딩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의견을 묻느냐? 의견을 묻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문에서는 어떤 경험한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증거가 있다면 이게 왜 현출됐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최소화하거나 안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변호사께서도 피의자들 이렇게 검찰 조사 받을 때 같이 가고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입회를 자주 하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검찰이 질문하면 피의자가 얘기하기 전에 변호인이 옆에서 이것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까지 개입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수사관이나 검찰이 좀 이렇게 뭐 인권 탄압적으로 예를 들면 뭐 범죄 혐의를 정해놓고 추궁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이의제기 정도는 옆에서 하면서 좀 인권 보호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방어권은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보기에 피의자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제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여러 가지 전략을 논의하고 할 때에 이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서로 간다라고 공유는 하고 들어가고요. 그 현장에서 뭐 일일이 멘트를 뭐 그렇게 조율해서 하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변호사 아닙니까?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인의 조력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같이 갑니까?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기는 하지만은 본인 사건에 있어서도 또 방어권 차원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당연히 입회하에 이렇게 조사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하람 위원장. 네. 기소가 정해져 있다. 들어갈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뭘까요? 뭐 일단 증거가 사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성남시와 이제 뭐 각 기업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뭐 내용들이라든지 또 해당 기업들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하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도 결국은 기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기소할 만큼 이게 어떤 사건이 이렇게 축적이 안 됐다면 안 부릅니다. 야당 대표를 부른다는 얘기는 사법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도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수사 실무적으로 그럴 때는 저도 그런 유의 사건들 가끔 가면은요. 청자를 법원으로 놓고 진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내 입장을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해 놨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검찰이 납득하든 말든 조서에 이대로 써달라. 결국 법원이 보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처럼 조금 선택적으로 진술 거부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볍게 궁금한 거 하나. 어제 12시간 조사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길게 합니까?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짧게 한 걸 겁니다. 그나마.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두산,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 뭐 위례 그쪽에서 했던 양반들 막 많거든요. 구체적인 거 물어보려고 하면은 아마 2박 3일 해야 될 건데 야당 대표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대체로 답변을 짧게 하거나 뭐 안 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빨리 끝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밥도 먹고 휴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요즘은 이제 옛날과 다르게 밥도 나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안에서 설렁탕 시켜 드셨다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나오면은 또 취재진이 붙어가지고 뭐 밥도 편하게 못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안에서 해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다가 나 좀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쉴 수도 있나요? 요새는 훨씬 그렇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어디서 쉽니까? 민원인 대기실이 따로 공간이 보통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뭐 언제까지 뭐 쉬었다가 오겠다 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변호인이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 얘기다 하면은 이제 보통 몸을 던져서 몸을 뭐 완전히 던지지 않더라도 커피 좀 마시고 하시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쉬는 시간 벌어서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야당 대표가 왔다든지 거물급이 왔다고 그러면은 조사받는 장소라든지 심지어 뭐 의자라든지 이런 걸 좀 편하게 바꿔준다든지 이런 배려를 합니까? 원래 합니다. 네. 원래 그럼 그래서 딱딱한 의자가 아니고 좀 편한 의자로 줍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조사실 같은 경우도 어수선한 검사실 아니고 좀 따로 조사실을 만든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층의 통행을 아예 뭐 차단을 시켜버린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청장 티타임 같은 것도 보통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제 또 티타임은 이재명 대표 측이 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뭐 티타임 할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분이 좋아야 뭐 티타임이라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찹찹하긴 할 겁니다. 이게 헌정사에 없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야당 탄압을 넘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대로 진행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건 뭐 조사 과정은 그냥 행식이고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증거를 인정해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쪽이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간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도 봤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던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벌써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고 뭔가 이게 이재명 대표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가 많고, 또 이게 뭐 국회의원들 같이 한 40여 명 이렇게 출석을 같이 하면 이게 막 방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정말 결단해서 딱 혼자 나가 보십시오.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미 당에서도 손절했다. 외면했다. 예. 이미 이제 제 무거움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짜서 막 공개할. 그러니까 정치적 언어인데 언론들은 이제 방탄이다. 뭐 이게 여러 명 같이 나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참 당 대표로서는 찹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률적인 핵심 쟁점 따져보기 전에 이런저런 것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제 출석할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게 뭐 총 40여 명이라고 40여 명.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은 저는 같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뭐 사무총장 이런 분들, 당직자들, 고위 당직자들도 같이 했던 것 같고, 뭐 지역위원장들 일부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한 40여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뭐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고 그렇던데 40명이면은 김두수 소장 보시기에 많이 간 것 같습니까? 적게 간 것 같습니까? 좀 뭐 많은 편이긴 합니다. 제가 보면 한 10여 명만 돼도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그 헌정사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당대표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그 숫자가 가야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거나 여러 문제가 돼도 그래도 이제 그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가야 이런 문제가 좀 일종의 좀 통제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노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도 보면 뭐 이렇게 성명 발표하려고 할 때 이미 옆에서 막 고함 지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수사를 놓고는 완전히 시각이 갈립니다. 무리한 수사냐 아니냐.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장유미 변호사 생각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파놓은 함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통상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점엔 동의를 합니다. 일반 피의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정치인이어도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인력만 6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례적입니다. 일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한 명 검사가 보통 한 달에 300건
신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들여다본다는 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3자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공소유지가 될 것인가가 핵심일 텐데 부정청탁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일반 뇌물죄는 자기가 받기 때문에 부정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어도 됩니다. 제3자 뇌물은 다른 제3자한테 받게 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법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두산이 제일 돈을 많이 냈으니까요. 두산 같은 경우에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안이었다. 해결되면 이득이 있었겠죠. 그런데 기업의 이득만 있었는가? 20년 동안 방치돼 있었거든요. 지역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이걸 기업 현안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지자체의 어떤 용지를 발전시키고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이 정도 볼륨이면 도시개발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그 용지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정한 청탁일 것으로 법원이 과연 볼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같습니다. 일반 뇌물과 제3자 뇌물이 법정형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판례도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법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득을 얻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검찰이 다른 공소장 그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대표가 거기에 이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미 공문서에 남겼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기소되면 그 논리를 견지할 텐데 과연 이게 공소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피해자인가? 물론 피해자가 명시적이지 않아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초한 부분이다. 이거 법리를 너무 넓게 한 부분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건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굉장히 붙어 있다고 법원이 본 거예요. 집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도 인정되고 제3자 뇌물도 인정됐던 건데 그럼 성남 FC와 이재명 대표의 이 법적 거리가 어떠할 것인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나는 명예 구단주다. 이게 법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게 분리된 법인입니다. 본인이 완전히 휘하에 좌지우지할 수 없는 법적으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또 선택해서 썼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도 또 법조인이니까요. 이게 과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유죄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천하람 위원장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그거 아닙니까? 네. 자,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매우 이제 중요한데 아무튼 뭔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두산하고 네이버 쪽에. 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얻은 이득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고 광고고 뭐 후원 한 50억 하고 네. 한 45억 하고 5억은 이쪽으로 뭐 해서 했다면은 그거는 빼박이지만 내가 뭐 단 한 푼 먹은 것도 없고 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 거고 이걸 적극 행정이라고 봐야지 그걸 어떻게 그걸 발판으로 내가 도지사 되고 대통령 후보 되고 이런 것을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엮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은. 네, 그런데 뭐 제3자 뇌물죄 이건 저는 법률적으로는 200% 유죄라고 봅니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내가 무슨 이득을 받냐. 근데 제3자 뇌물죄는 법률적으로 본인이 이득 안 봐도 되거든요. 제3자가 받은 거예요. 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고 제3자가 받았으면은 법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그 유능함이라고 하는 탑이 결국은 이 썩은 뿌리에 기인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뭐 망해가던 성남 1화 해가지고 세금 별로 안 넣고 내가 유수의 구단으로 만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뒷돈을 기업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챙겨 놓고 있더라. 내가 성남의 대장동 그 허허벌판 뭐 잘 꾸며가지고 잘 발전시켰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몇몇 정치적 이득을 얻고 사실은 꽤 많은 돈은 대장동 일당들한테 가게끔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참 뒷돈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 썩은 뿌리 위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 올린 것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은 저는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이게 공개된 기회가 아니라 어떤 밀폐된 특혜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주고받는 대가 관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대통령도 해외 유수기업 유치할 때, 뭐 세금도 깎아주고 땅도 싸게 주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그 회사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는 공개돼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성남FC에 돈 50억 기부하면 인허가 쉽게 내줄게. 이게 뭐 어떤 규정화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밑에서 주고받는 약간 특혜성 거래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지. 홍준표도 다 한다, 경남 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럴 때들도 보면은요. 최소한 대놓고 드러나게끔 대가 관계를 입 밖으로 내진 않습니다. 그냥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심전심. 근데 그거까지 처벌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뭐 경찰 검찰이 궁예는 아니니까요. 관심법을 쓸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까지 그러면 문제 없어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는 없다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시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무조건 유죄 확실하다. 그리고 뭐 100% 검찰이 아마 뭐 입증해 낼 것이다. 아니다. 그건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입장이십니까? 우선은 저는 사실 이게 뭐 소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나온 의혹이 지금 2023년도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구체적인 의혹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이 많이 정치화됐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그 정치화의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당대표 출마까지 겸해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걸 더 정치화해서 오히려 이걸 더 물타기 하려고 했던 의도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아까 장유미 변호사께서도 수사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건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도 박근혜 정권 수사할 때 특수부를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당시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런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부를 늘리는 것처럼 지금도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전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유무영의 지금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뇌물죄라는 것이 이러한 공적인 권한의 불가매수성 그걸 지키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뇌물 안 먹어도 제3자에게 줘도 그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핵심은 왜 성남FC라는 것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를 보면요. 과거에 미르재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사인의 것인데 최순실의 것인데 그걸 경제공동체로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남FC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FC 구단주 그걸 겸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입하기에는 좋은 구조로 돼 있었다라는 게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이 무슨 돈 뭉치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무형의 이익을 다 포괄합니다. 유무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남FC에서 그 광고 후원금 따온 사람들 인센티브 엄청 줬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자기 사람들 꽂아가지고 자기 사람들 매겨 살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랑 똑같냐면은 과거에 MB 대통령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면서 차명으로 돌려놔가지고 이거 정치 자금이든 뭐든 뭐 부정한 이익으로 썼다 이래가지고 이 다스는 누구 겁니다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화천대유라든지 성남FC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사단의 저수지가 된 것이다. 돈적 저수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산건설이나 이런 데들이 부정한 청탁까지 오고 간 정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뭐 유죄를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충분히 들여다보고 뇌물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률가 세 분 의견을 들어본 김두수 소장 전에는 어떠십니까? 원래 이게 이제 다툼의 아까 이야기한 부정한 청탁인데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 소위 말하는 성남FC 광고를 수주하는 거와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같이 크로스돼서 어떤 지점에 같이 만나서 동시에 이게 진행됐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각각 따로 그리고 실제 그 지역의 민원과 해난 이건 항상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20년간 방치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행정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리해야 되는 거고 또다시 또 다른 영역에서 성남FC 문제에 어쨌든 이 성남FC 시민구단이 또 성공해야 하니까 이 광고비를 유치해서 또 이 체육을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 이득이란 이름으로 이제 해서 이야기했지만 구체적 증거로서 이 두 사안이 확실하게 겹쳐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이 분명해서 그 부정한 청탁을 서로 간에 이 두 영역에서 같이 그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분명할 겁니다. 자기는 그냥 시장으로서 이 역할을 했지 이게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일종의 뭐 쓰리 쿠션처럼 이렇게 활용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짧게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장유미 변호사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어제 이제 조사를 했고 남은 단계가 이제 기소인데 네.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검찰로서는 무리수를 두는 건데요. 영장이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되면 그 후폭풍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영장 청구를 성남FC 별건으로 과연 할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크게 없어요. 법리적인 다툼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속 신변 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저는 법원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뭐 대장동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혹은 묶어서 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 건으로 하긴 쉽지 않아 이건으로는 보입니다. 이 건만으로는 뭐 불구속 기소를 할 예,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병합해서 기소하기도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피의자는 이걸 단건으로 여러 재판을 막 다니면서 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 편의는 수사기관도 봐줍니다. 그래서 기소가 될 때는 한 번에 모아서 해주는데 그런데 수사도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에 따라서 검찰이 피의자의 어떤 그 편의성을 두고 수사 스케줄을 맞춰주진 않기 때문에요. 시간 격차가 크다면 순차적으로 또 기소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천하람 위원장 전망은요? 제가 검사하면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하죠. 영장 청구합니까? 왜냐하면은 100억 넘는 뇌물 사건에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제가 검사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자꾸 조작 수사다, 정치 수사다, 뭐 검찰의 함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영장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 구속영장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뭐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라면 당연히 영장 청구하는 걸로 윗선에 보고 올릴 것 같고요. 물론 하나의 고려 요소는 이게 어차피 체포동의안 넣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뭐 그럼 여러 번 넣어서 뭐 계속 부결되더라도 뭐 할 건지 뭐 그런 정도의 판단만 남아 있는 거지 원래 같으면 당연히 영장 청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신영기 변호사는 저는 불구속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정유라 말 사준 거를 갖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묵시적 청탁부터 경제공직이 묶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과 탄핵을 제일 먼저 외쳤던 분이에요. 그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구속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불구속을 할 것 같고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활동하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불구속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신인기 변호사 이런 사건은 검사 입장에서는 맡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피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거 좀 개인 성향 같은데요. 좀 이렇게 공명심이나 좀 위로의 승진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사건 오든 안 오든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젊은 검사들은 좀 싫어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고위직 승진이 임박한 분들은 좀 좋아하긴 하고요. 임기초니까. 이걸로 한번 보여주면. 예. 근데 뭐 또 잘해야지 못하면은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15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